이런 식물을 좀 키우긴 키워야 되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팩트는 뭐 근데 어느 정도 제거해 줄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이제 그 어느 정도의 농도로 갖다가 해줄 수 있는지는 그건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런 걸 좀 실험을 해보고는 싶은데 제가 뭐 저 그런 연구소에 근무하는 사람은 아니니까. 자, 이게 나온 등록 일자가 정책 브리핑에 2016년 4월 29일에 나왔습니다. 2016년 4월 29일? 우리 박근혜 대통령께서 최순실 사건으로 군형을 치르고 치르기 바로 직전인가 정도 될 겁니다. 그럼 이 이전에 정부도 잘 몰랐다는 이야기고, 그쵸? 2014년에 세월호 사건 날 때는 환경부도 새집 증후군에 대해서 잘 몰랐던 거 아닌가? 여기 보면은 나와 있는 게 포르말데히드는 아토피 피부염을 악화시킨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아토피 피부염 때문에 저희 집에도 문제를 2010년 이전에부터 문제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몰랐던 거예요. 옛날에도 어느 정도는 좀 알고 있었겠지만. 그리고 여기 이제 여기서 이제 깨끗한 공기와 포름알데히드가 포함된 공기를 이제 노출해서 이제 테스트도 하고 그랬나 보네요. 여기 삼성 서울병원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연구팀에서. 여기서 이제 경피 수분 손실도 피부를 통해 수분이 사라지는 양을 갖다가 측정을 하고 아토피 피부염 환자가 가려움증을 더 심하게 느낄 수 있고 피부 손상까지 생길 수 있다. 포름알데히드가 그러니까 자기 얼굴이 건조해졌다. 새집에서 가서 그러면 그거는 100% 새집 증후군인 겁니다. 근데 그 새집 증후군이 오늘 제가 어떤 분하고 통화를 했는데 피부가 건조해졌다는 얘기도 하고 무릎이 아프다 이 얘기도 하더라고. 저도 한때 무릎이 살짝 아픈 거예요. 저도 늙어서 그런지 생각을 했어요. 물론 늙어서 아플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이건 완전 환경 호르몬입니다. 늙어가지고 무릎을 많이 써서 무릎이 아파진다. 제가 원래 거의 무릎을 안 쓰고 운동도 거의 안 하던 사람이거든요. 운동을 하면은 당연히 운동하는 이 무릎, 연골 같은 거는 많이 닳게 돼 있습니다. 인체를 많이 쓰면은 건강해지는 게 아니에요. 그 많이 쓴 부분이 이것도 기계이기 때문에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연골은 다를 수밖에 없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열심히 달리기를 하고 열심히 운동하고 열심히 뭐 영업하느라 걸어다니고 이랬던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무릎은 그렇게 나빠질 이유가 없는데 무릎에서 막 싹 소리가 나고 궁금해서 정형외과 가가지고 물어봤는데 잘 뭐 특별히 원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안 하시더라고요. 내가 아픈 이유에 대해서 의사 선생님은 원인은 모르시는 거예요. 그냥 약을 한번 줘볼 뿐이죠. 그리고 소리가 나는지만 통증이 심하지 않으면 굳이 먹을 필요 없다 뭐 이런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원인을 그래서 발견해내는 게 중요한데 제가 보기에는 현재는 이 변화된 환경 가장 중요한 건 공기 그 다음 물 그 다음 먹는 음식에서의 문제가 아닐까. 특정 예를 들어서 포름알데히드가 많이 있는 음식을 계속 많이 다량으로 섭취를 하는 특별한 사람 매일마다 면식 수행만 하는 사람 밥은 안 먹고 가공식품에 포름알데히드 같은 게 들어있을 확률이 높지 않을까. 왜? 가공식품엔 다 방부제가 있어요. 방부제의 성분 포름알데히드 물론 포름알데히드를 넣는 건 아니겠죠. 어쨌든 가공식품에는 천연식품보다 다른 여러가지 유기화합물들을 같이 식품 첨가물로 넣지 않습니까? 그리고 독성이 없다라고 얘기하지만 나중에 독성이 밝혀진 사례들도 있고 그렇잖아요. 식품 첨가물 이건 안 된다 나중에 내 얘기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많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거 많이 들어있으니까 그거 가지고 막 뽑고 하니까 그 주변에 희발성 유기화합물 수치가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니까 이제 수분 소실도 뭐 1시간 노출 시 44%, 환자고는 10%, 뭐 2시간 노출 시 11%, 환자고는 21.3%, 대조군보다 2배 더 많은 수분이 손실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니까 세집 증후군, 뭐 피부 산도는 뭐 큰 차이 없었다. 뭐 이래저래 뭐 얘기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여기 보면은 이번 연구는 환경부가 주관하는 생활공감, 환경보건기술 개발 사업의 알레르기 질환 발생 환경 유해 인자 규명 기술 개발 과제로 진행됐다. 그러니까 이게 연구 결과 이 당시에 2016년에 겨우 결과가 도출됐다는 수준이 이 정도입니다. 지금 2018년인데 얼마나 더 많은 연구 결과가 얼마나 나왔는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제가 체감하기에는 병원에 가도 새 집에 사십니까? 이런 거 물어본 적도 없고 인테리어로 혹시 하셨어요? 새 차로 바꾸셨나요? 옷을 새 걸로 자꾸 바꿔서 입으십니까? 쇼핑을 자주 하세요? 이런 이야기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그러면은 제가 보기에는 아직 전문가들도 이 새집 증후군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뭐 느끼거나 연구한 결과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뭐 누군가는 잘 알고 있을지 몰라도 이게 전파가 잘 안 됐거나 실제로 업무에 적용이 잘 안 되고 있거나 그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우리나라에서 가장 좋은 병원, 그 다음 좋은 병원이라고 할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래도 거의 메이저급에 있는 병원들만 거의 다니거든요. 그렇습니다. 다녀서 각종 피검사와 각종 검사와 엑스레이 물론 CT 검사까지 방사능 조영제까지 넣어서 검사까지 다 해본 사람입니다. 하지만 혹시 새 집으로 이사하셨어요? 이런 이야기는 제가 질문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문진표에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없었어요. 건강검진공단에서 검사는 문진표에도 그거 없었어요. 저 같으면은 건강공단 검진 문진표에 새 집으로 이사 가셨나요? 새 집에 이사 가신 얼마나 되셨습니까? 아니면 집에 이사해서 인테리어를 하셨나요? 인테리어 하신 지는 얼마나 지나셨습니까? 이런 거 물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꼭. 그래서 새 집과 관련 있는지를 어느 정도 물어봐야 되는 것이고, 뭐 차를 바꾼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차를 하루에 얼마나 타고 계십니까? 그렇죠. 새 집에서 있는 시간은 하루에 몇 시간 집에 계십니까? 이것도 한번 물어봐야겠죠. 어떤 분은 여자들은 좀 오래 있을 거고 남자들은 출퇴근하면서 좀 적게 있을 수 있고 또 어르신들은 하루 왼종일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쵸? 어르신들이 특히 위험한 거는 애들도 그렇죠. 애들 태어나가지고 유치원 가기 전에는 거의 집에 하루 왼종일 있지 않습니까? 가끔 애들 데리고 나가지 않는 이상. 그리고 갓난애기들의 경우에는 바깥 공기 차단해야 된다고. 그쵸? 완전히 망가가지고 그뿐만 아닙니다. 병원은 이 공기질을 어느 정도 관리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처음에 애가 태어나면은 조산원이 아니라 산후조리원에 가죠. 산후조리원의 인테리어 끝장나게 해주고 엄청나게 비싼 산후조리원들도 있는 거 아시죠? 그리고 그런 데는 완전히 밀폐돼 가지고 창문 열어 환기가 하는 경우들도 있을 겁니다. 있는데 환기를 할 수 있을까요? 아주 태어난 지 1주, 2주도 안 된 애들이 있는 그런 곳을 제가 병원에 저번에 인큐베이터 때문에 한번 가서 본 적이 있는데 애들 태어난 인큐베이터 있고 신생아 출산한 거기는 전혀 공기가 완전히 거기도 엄청난 기계로 뭐 하겠지만은 그런 공기가 바깥으로 빠져나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제가 분명히 그거를 테스트를 해보고는 싶은데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거를 건강검단공단에서는 문진표에 그런 것들을 다 집어넣어야 되는 겁니다. 집어넣어서 그런 걸 가지고 통계를 작성하거나, 그게 아니라 새로운 집에 이사 간 사람들은 최소한 전입신고 있죠. 전입신고 기초로 통계 데이터를 뽑아가지고 그 건강공단에서 부여하고 있는 그 병원 진료 기록하고 연결해가지고 데이터 분석을 해야죠. 그 분석만 해도 개연성과 확률이 어느 정도 나올 것 같지 않습니까? 5천만 명 데이터를 갖다가 쫙 돌려버리면은 엄청난 연구 결과라기보다는 실제로 엄청난 그 데이터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만이라도 창문을 열어두세요만 해도 엄청나게 호전된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거예요. 저를 보세요. 창문 열어놓고 지금 한 2일째, 첫날부터 많이 바뀌었어요. 2일째, 3일째 되니까 기름기가 축축 흐르면서 지금 4일째, 5일째 되니까 얼굴이 평평해졌어요. 야, 제가 깜짝 놀랐어요. 회춘한 기분이 듭니다. 사실은 엄청나게 늙은 기분이 들었어요. 최근 1년 동안에는, 야, 물론 이제 제가 이제 앞으로는 크게 빨리 늙어갈 나이이긴 한데, 최근 1년 동안은 저도 좀 이상한 거예요. 왜냐? 다른 사람, 빨리 늙어가는 건 알겠지만은, 다른 사람에 비해서 너무 빨리 늙는 것 같더라고요. 피부나 이런 게. 저보다 나이 한 3살 많은 사람, 5살 많은 사람도 저만큼 피부가 축 처지거나 잔주를 쫙 생기질 않았어요. 근데 저희가 그러니까, 그리고 제가 병원에 가니까 뭐 폐기능 검사가 거의 60대다. 그 심장이 거의 58%뿐이 안 뛴다. 이런 얘기 하면 또 뭐 별로 좋을 건 없는데, 제가 이미 보험 가입은 다 드러났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하면 보험 가입이 거절될 수가 있죠. 어쨌든 뭐 저는 보험 가입을 예전에 다 해놨습니다. 다는 안 해놨어요. 어떤 보험은 제가 잠깐 보험 영업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런 보험까지는 제가 필요 없다고 생각이 들어서 해지한 것도 있었어요. 사실 저는 원래 건강하기 때문에 보험 같은 거 필요 없습니다. 만약에 제가 지금 최근에도 진짜 병원 많이 갔는데, 작년에 너무 아파서 새집수 뭐 때문인지 모르고 너무 많이 갔죠. 근데 이걸 알았으면 제가 병원에 갈 일이 없었죠. 저는 원래 아프지 않는 사람이거든요. 엄청나게 건강한 사람입니다. 여태까지 아파 본 적이 없어요. 옛날에 젊을 때 중간중간에 세이집증후군을 아팠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동영상을 보험회사에서 보면은 엄청나게 좋아하겠습니다. 왜냐면은 저같이 원인을 모르고 아파가지고 병원 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세집증후군 때문에. 그런데 세집증후군을 해결을 한다면 사람들이 아픈 사람들이 많이 줄어들 것이고, 그럼 보험료로 불필요한 보험료 지출이 보험회사에서 줄을 것이고, 건강보험공단에서도 나가는 보험료가 줄어들어서 우리 지금 알고 있잖아요. 건강보험의 그 누적 적자, 국민연금 누적 적자. 국민연금은 반대일 수 있습니다. 사람이 빨리 죽어야지 연금이 적게 나가는데, 사람이 안 죽고 오래 살면은 연금을 계속 많이 나가가지고. 근데 제가 보기에는 사람의 목숨은 돈으로 뭐 그렇게 하면은 안 되는데, 이 세상은 잘 모르겠어요. 제가 가끔은 어떻게 판단해 보면 적자생존, 멍청한 사람은 빨리 죽고 똑똑한 애들만 많이 남아서 결국에는 인류가 업그레이드 되는 이런 과정이 아닌가라는 약간의 음모론적인 생각을 조금 하기는 하지만,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 새집 증후만 없애도 이 새집 증후군 없앨 수는 없겠지만 창문만 열어서 새집 증후군으로 인한 그 사람들의 그 피해만 줄이더라도 경제적인 효과가 엄청날 것 같습니다. 물론 의사 선생님들은 환자 수가 줄어들어서 어쩌고 저쩌고 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죠. 우리 병원에 가면은 맨날 줄 서서 대기해야 돼요. 왜? 환자가 너무 많아서. 하지만 그렇다면 이제 의사 선생님들은 더 적은 환자들이 알차게 들어오면은 일하기도 더 좋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알기 어려운 새집 증후군으로 인한 환자들이 나이롱 환자 같은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니까 일이 그동안 제대로 안 됐을 수가 있어요. 제가 경험한 것 같이 제가 갔는데 의사 선생님 모르는 거예요. 그냥 어떤 아는 형이 그러더라고요. 의사 돌팔이야. 모른다는 거죠. 근데 의사 선생님이 물론 모를 수도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럼 모르는 이유는 모르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왜? 원인이 정확하게 규명이 안 되는 일은 새집 증후군의 경우에는 의사 선생님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엑스레이상에서도 안 나오고 CT로 찍어도 안 나오는 이런 환경 호르몬적인 물질은 피검사를 해도 안 나오는 거죠. 피검사를 해서 포름알데히드 농도를 갖다 측정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피검사를 해서 휘발성 유기화합물의 농도를 갖다 측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알 수가 없죠. 그렇다면은 어떻게 개선해야 되냐?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매년 실시하는 전 국민을 상대로 하는 피검사에 포름알데히드와 휘발성 유기화합물 등 새집 증후군과 관련된 그런 화학물질의 그 혈액 내 농도를 갖다가 측정하는 게 필요하겠죠. 제가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별게 다 나옵니다. 여러분들은 바로 이런 측정 기술 빨리 개발을 해서 떼돈을 버시기 바랍니다. 저도 다시 그냥 공부할까요? 공부해서 이런 거 측정 기술을 빨리 개발하면은 떼돈을 벌 것 같은데. 그렇잖아요. 저도 제가 얘기했잖아요. 저는 물리학과를 졸업을 해서 이제 의대를 가면 됩니다. 의대를 가서 피검사를 하는 이런 엄청난 키트를 만들면 미국에서 한번 그랬죠. 어떤 여자분이 하다가 사기로 판명이 돼서 피 한 방울로 모든 걸 그런 사기를 치면 안 되는 것이고.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 엄청 이런 것들을 측정하는 기술이 있는지는 제가 아직 모르겠어요. 근데 분명한 거는 그런 측정 기술을 없으면 빨리 만들어야 되는 것이고 있으면 빨리 해야 되는 겁니다. 피검사 할 때. 제가 이번에 회 아파가지고 아파 보니까 제가 아는 게 많아졌어요. 왜? 아파 보니까 피검사를 하는데 피검사가 그냥 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하는 피검사가 짱인지 알았습니다. 저는 잘 몰라요. 아파 본 적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근데 이번에 아파 보면서 피검사가 그렇게 다양하고 굉장히 복잡한 검사가 있는데 이런 검사까지는 건강보험이 안 되는 검사들이 많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의료 관련돼서도 많은 생각을 많이 했어요. 왜 피검사는 이렇게 많은 것들을 다 검사를 해주지 않을까? 이런 걸 많이 생각을 해봤는데 얘기를 해보니까 건강보험공단 예산이 한정적이라서 그런 검사까지 다 지원해 줄 수가 없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예방의학이 잘 되면은 이런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할 수가 있는 건데, 그렇죠? 예산 낭비를 줄일 수 있는 건데 참 세상은 제 생각과는 좀 많이 다른 부분들이 있습니다. 제 생각같이 그런 부분들이 다 된다면은 참 세상은 너무나 좋아졌을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보니까
어, 2005년도에도 이런 기사가 나왔네요. 지금 네이버가 아니라 구글 검색을 하고 있는데, 야, 이게 한겨레 신문의 기사가 네이버 검색에 나온다. 난방 환기만으로 새집 증후군 퇴치 가능 첫 입증이라는 기사가 2005년에 나왔어요. 주공, 당시 주택공사에서 포름알데히드, 베이크아웃만 해도 포름알데히드 절반이 감소한다. 새집 장만한 기쁨도 잠시, 골치 아픈 아토피성 피부염과 두통을 부르는 새집 증후군은 입주자들에게 큰 골칫거리다. 야, 이때부터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대한주택공사에서, 이때만 해도 LH가 아니라 대한주택공사에 나옵니다. 1년간 입주를 앞둔 15개 단지 54개 가구만 대상으로 베이크아웃을 실시했는데, 새집 유발 물질 농도가 35에서 70% 감소를 했다. 포름알데히드 농도가 296, 제가 아까 전에 100이라고 했잖아요. 제가 측정하는 거기에는 여긴 296에서 포름 베이크아웃을 하니까 210이 줄어들어서, 아니 210이 환경부 기준이랍니다. 근데 150으로 49% 감소한 것으로 밝혀졌답니다. 이때만 해도 환경부 기준이 210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기사에서 나온 건 보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주택공사 입장이 난처하지 않죠. 왜? 생각해보세요. 포름알데히드 농도가 296에서 환경부 기준이 만약에 100이었다고 쳐보세요. 근데 베이크아웃을 했는데 100이 나오는 거예요. 아니 150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뭡니까? 그럼 말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들은 이걸 잘 봐야 돼요. 그래서 지금 기준이 제가 검색해보니까 100이라고 하는데, 그 사이에 이제 많이 떨어졌어요. 이제 5년 정도 지난 다음에 기준이 더 떨어질 수도 있어요. 50, 20이 될 수도 있죠. 그러니까 현재의 기준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제가 아까 전에 바깥에 나가니까 도로변에 한 15 정도 나왔죠. 근데 지하철 9호선 가니까 제로가 나옵니다. 제로. 저는 진짜 지하철 9호선 역사 들어가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제로가 나옵니다. 지하철 9호선에 그 신기술을 갖다가 청와대부터 넣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는 괜찮을까요? 괜찮을 수도 있습니다. 괜찮을 수 있죠. 이미 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이제는. 근데 분명한 거는 지하철 9호선이 언제 생겼죠? 지하철 9호선 개통. 제가 보니까 한 10년 정도 되지 않았나 싶은데, 처음 개통한 게 10년까지 안 됐나요? 2009년, 거의 9년 정도 됐네요. 9년 맞아요. 9년. 야, 이 당시에 이 기술을 갖다가 청와대 행정기관 쫙 다 설치를 했으면은 이런 일이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노무현 대통령께서 자살하신 게 한참 되셨죠? 저는 잘 모르겠어요. 일단 검색을 좀 해보겠습니다. 다시. 2009년 5월 23일입니다. 기술이 너무 없을 때 그 집을 지어서나 봅니다. 지하철 9호선에 사용되는 그 포름알데히드와 휘발성 유기화합물 제로 수준으로 제로였어요. 제로. 아까 측정할 때 그 제로가 되는 그 어떤 공조 시설이 있을 겁니다. 분명히 그 공조 시설이 노무현 대통령 저 집에 있었다면은 이런 일이 없었을 거고, 제가 보기에는 청와대에 있었다면은 아마 세월호 사건도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뭐 정치적으로는 지금 뭐 탄핵이 돼서 뭐 좋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지도 모르겠는데, 탄핵이나 뭐 그런 사건들도 없었을 수도 있다. 그리고 이건 음모론일 수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는 일부러 최순실 씨가
밀실을 만들거나, 그 이전에도 밀실이 있었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밀실로 유도를 하거나, 그, 그 그 가구들도 좀 조사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침대에서 특히나 포름알데히드가 농도가 더 높거나 높은 제품을 갖다 놨거나, 그런 걸 좀 더 디테일하게 조사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의료 기록 같은 것도 좀 더 면밀하게 분석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고요. 제가 보기에는 제가 그냥 옛날에 사법고시를 했었어야 되는데, 제가 살다 보니까 이게 적성이 법조인 것 같더라고. 제가 열심히 판사님한테도 칭찬을 받아봤고, 우리 외무고시 하신 공무원 누님께도 칭찬을 받아봤고, 잠깐 자랑을 좀 해줘 봤습니다. 얘기하다 보니까 뭐 제가 절 바보로 아시는 분들이 가끔 계셔가지고, 바보로 알 수밖에 없었나 봅니다. 왜? 제가 굉장히 아플 때는 거의 치매 수준이라고 했었잖아요. 언행이나 이런 것 자체가. 죄송합니다. 바보로 보는 게 당연한 거였어요. 정신 차리라고 이야기했던 분들도 있었어요. 야, 그러니까 그렇죠? 베이크아웃으로는 제가 보기에는, 베이크아웃도 어느 정도 효과 있지만 베이크아웃을 믿고 창문을 닫고 살면 안 되는 겁니다. 저를 보세요. 저도 베이크아웃을 옛날에 한 번 했었어요. 그냥 3일 만에 3일이 아니라 하루 만에 괜찮은 것 같았어요. 3일만 지나니까요, 새집 냄새도 안 나네, 이렇게 바로 적응을 해버렸습니다. 근데 그 이후엔 제가 아파가지고 그렇게 고생을 했거든요. 그 이전에도 약간의 어떤 증상은 있었던 것 같아요. 알고 보면 이 증상은 과거 10년 넘게, 어쩌면 20년 전부터 제 몸에 축적이 된 포름알데히드와 휘발성 유기화합물들의 배합, 조합, 이런 걸로 인해서 문제가 생겼을 수 있겠습니다. 1시간 동안 제가 앉아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제는 좀 다시 서서 설명을 좀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새집 증후군과 상관없이 좀 앉았다 일어났다, 그 몸을 좀 움직여주는 게 좋습니다. 왜? 어쨌든 저는 이미 새집 증후군 때문에 단연간 몸에 많이 있을 거고, 앉았다 일어났다, 운동도 하고 춤도 추고 예 해야지. 이게 좀 노폐물들이, 우리가 말하는 그 노폐물들이 바로 이런 거였나 봅니다. 포름알데히드, 휘발성 유기화합물, 이런 게 좀 날아가야 됩니다. 날아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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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아가라.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세요. 옷을 벗고 날아가라. 그러니까 겨울에 두꺼운 옷을, 통풍이 잘 안 되는 이런 두꺼운 옷을 좀 막 입고 다니는 거는 안 좋은 것 같아요. 좀 땀을 주기적으로, 그 건강을 위해서 하루에 1시간 이상씩 걷거나 뭐 운동을 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야지 혈액순환이 되고, 혈액순환이 돼야지 그 혈관에 찌꺼기 같은 게 결국에는 수도관 같이 끼는데, 그런 것들이 좀 빨리 빠져나가고, 그래서 건강을 되찾을 수 있다고. 여러분들도 매일마다 운동을 하셔서, 운동을 하는 이유가 혈액순환이라고 생각을 하지 마시고, 포름알데히드와 휘발성 유기화합물을 몸 바깥으로 빨리 내쫓아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서 운동을 하시기 바랍니다. 운동해서 안 좋을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관절을 많이 사용하는 운동, 걷는 것도 너무 많이 걸으면, 어떤 분은 뭐 하루에 3만 보씩 걸었다고 하는데, 저도 3만 보 걸어본 날이 있는데 3만 보 정도까지 걸으면 안 될 것 같아요. 건강을 위해서 10,000보를 걸으라는 얘기도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10,000보를 걷는 거는 좀 위험하지 않을까.
저는 그래서 최근에 제가 좀 많이 좋아졌는데, 그때는 어떻게 운동했냐. 15분간 서서 그 운동하는 자전거를 빨리빨리 15분간만 운동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3만 보, 막 10,000보씩 걸으려면 하루 왼쪽에 몇 시간을 걸어야 되잖아요. 그럼 관절에 무리가 얼마나 오랫동안 가겠습니까? 근데 그냥 짧게 15분간 뛰었어요. 그 저는 생각해보면 그 군대에서 뛰었던 그 방식이 좋은 방식이 아닌가 싶어요. 아침에 30분 구부하고 저녁 때 30분 구부하고 좀 빨리 뛰면은 한 20분 정도 뛰었던 것 같아요. 20분. 두 바퀴 뛸 때도 있었어요. 40분. 40분씩 뛰었던 것 같은데 젊으니까 40분 뛰고 좀 나이가 한 3, 40대 되면은 어떻게 젊은 체력과 똑같이 할 수가 없잖아요. 40대부터는 좀 이 회복이 좀 느리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 이유가 뭐 어차피 노화가 되니까 그렇게 따지면 제가 보기에는 아침에 20분, 저녁 때 20분 뛰면은 걷는 것보다 낫지 않을까. 걸으려면은 진짜 뭐 10,000보 이상 이렇게 해야겠죠. 아, 오늘도 지금 12시가 좀 지나고 창문이 좀 닫아서 그런지 머리가 좀, 제 얼굴이 지금 1시간 정도 얘기하면서 이 같은 공간에서 좀 그런 것 같죠. 좀 휴식을 좀 취해야 될 것 같죠. 창문이 열고 바깥에 좀 걸어 다니고. 그래서 창문을 좀 더 크게 열었습니다. 야, 제가 아까 전에 대통령이 얘기했죠. 대통령. 요즘에 문재인 대통령이 지지율이 하락됐다고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저도 보니까 좀 우려스러운 게 많아요. 국민들이 많이 지금 우려를 하고 있죠. 뭐 제가 지지하는 정당과 상관이 없이 지지하는 정당하고 대통령은 뭔 상관 있습니까? 대통령 어차피 5년만 하고 나가시는 분이고 5년 동안 우리 국가를 책임을 지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잘못해서 정권이 바뀌면은 도움이 되는 분들도 당연히 있겠죠.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 같은 그냥 국민들은 그냥 아무 일 없는 게 제일 좋은 거 아닙니까? 아무 일 없는 거. 누가 대통령이 되면 뭐합니까? 아무 일이 없고 내가 잘 먹고 잘 살면 그게 장땡입니다. 일반 서민들은, 일반 서민이 아니라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은 자기가 제일 우선이거든요. 내가 경제적인 활동하고 내가 잘 사는 게 중요하지. 우리가 정치를 보수 좌파를 지지하는 거는 내 이익에 맞춰서 저쪽이 더 지지하는 게 유리하다, 아니면 저쪽을 더 지지하는 게 유리하다, 이것 때문에 표를 이렇게 이쪽에 투표하기도 하고 저쪽에 투표하기도 하지요.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은 별로 없나요? 대부분 젊을 때는 이쪽, 나이가 좀 들면 이쪽에다가 투표한다고 통계적으로 나와 있죠. 그래서 보면은 저도 요즘 생각해보니까 그래요.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2015년 5월 10일 날 취임을 하셨습니다. 지금 한 달 반 지났어요. 요즘 들어서 뭔가 좀 이상한 부분이 좀 눈에 보이지 않으시나. 저도 뭐 정치 뉴스를 안 보는 사람입니다. 방송 자체를 안 봐요. 그래서 잘은 모르겠는데 그런 부분을 한번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리고 최근에 제가 어디서 뉴스에서 봤는데 지지율이 많이 떨어졌다. 20대 남자로부터. 뭔가 판단을 잘못했기 때문에 다른 전 국민들 보기에는 뭐가 좀 잘못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지율이 떨어지는 거 아닌가.
원래 20대, 20, 30대들이 지지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좌파는? 좌파인? 좌파라고 해야 되나요? 어쨌든 현재 문재인 대통령님 그 정치 이쪽 부분에서는 그랬잖아요, 그동안. 근데 왜 20대 젊은 남자들이 잘못했을까라는 저희 지지율이 떨어졌을까라고 하는 거는 지금 대통령님이 판단해서 진행하는 업무들이 20대들이 보기엔 잘못됐다 라고 생각을 많이 하기 때문에 지지율이 떨어지는 거고, 왜 그분이 평소와 다른 판단들을 이렇게 하고 있을까라는 생각, 판단력이 새집 증후군이 아주 최근 들어서 심해진 상황은 아닐까라고 굉장히 저는 추측이 돼요. 왜? 다른 대통령님의 경우를 봐도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 대통령님도 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제가 보기에는. 자, 이 이전에 박근혜 대통령님도 제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지금 이명박 대통령님이 당선된 게 2008년입니다. 그럼 이분이 2008년에 2009년쯤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를 2009년, 2010년 이때쯤에 그 업무 성과는 어떠했는지 좀 알아볼 필요가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어떤 차이가 있었는지, 지지율의 변화라든가.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서는 뭐 2003년, 2004년, 5년쯤에 좀 어떤 게 있지 않았을까? 좀 한번 알아볼 필요가 있어요. 청와대에 계실 때 김대중 대통령 1998년도 2000 이분이 들어가서 98년 99년이잖아요. 99년도에 어떤 업무 성과라든가 그런 부분이 너무 오래된 거지만은 뭐 한번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지지율의 변화를 좀 찾아볼 필요가 있겠어요. 지지율이라는 게 대통령 같은 경우는 성적표 아닙니까? 전대훈, 노태우, 김영삼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뭐 너무 오래된 거지만은 그런 거와 좀 비교해서 좀 열심히 봐야 될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거와 공공기관들 지방으로 이전한 이후에 거기 너무 좀 복잡한 부분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어쨌든 회사가 사옥을 이전했을 때 그것도 되게 복잡한 사례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지하철 9호선 수준으로 너무 공조시설이 잘 돼 있는 회사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좀 궁금해요. 최근에 지어진 그 신축 건물들, 아파트는 제가 보기에는 뭐 공조시설 자체가 그 모양 그 꼴이니까 공조시설이 있긴 있는데 하루 연j를 틀지는 않거든요. 에어컨 수준의 전기료가 나오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 듣기에는 아무도 트는 사람은 본 적이 없습니다. 이야기 들은 적이 없어요. 그걸 계속 쓴다는 사람은. 혹시 아는 사람이 쓰고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그렇습니다. 근데 상업용 시설은 이제 건물 관리를 전체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게 있을 수도 있어요. 제가 지금 올려놓은 9개 게시물인가 이게?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9개. 9개가 지금 다 올라갔네요. 제가 지금 이 방송을 왜 찍고 있었냐면은 찍으려고 찍어놓은 건데 동영상이 너무 많아서 아까 23기가씩이나 제가 고속터미널 갔다 오면서 찍은 거 그거를 올릴 동안 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일단 제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제 얘기 잘 들었었으니까